시중에 나와 있는 국정교과서, 사설 문제집, 각 시도교육청에 나와 있는 수학 관련 자료집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주변에 수학 교과서가 있으시면 쭉 펼쳐보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유형 중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면 마치 귀신같이 딱 5개 다 딱 5가지만 뽑아서 유형화 시켰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5가지 유형은 단순히 문제 유형이 아니라요, 공부를 해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슬초 어머님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전문가 특강 시간. 오늘은 저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현직 초등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만나 뵈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4년차 초등교사 박재찬이라고 하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은 달리쌤이라고 합니다. 왜 달리쌤이죠?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스페인의 화가를 좋아해서 달리라는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실제로 달리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네. 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달리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책을 내셨어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 수학 문해력이 답이다 라고 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이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수학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답이다 라면서 답을 딱 간략하게 내려드리는 책입니다. 확실하죠? 확실하신지 확실하지 않은지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든 초등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시작은 연산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목에 보면 초등 수학의 답이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해력 보통 국어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뭐 많아야 영어 정도? 그런데 수학의 답이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에서의 문해력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해력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전에 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뭐 계산만 잘하면 된다, 문제만 잘 풀면 된다라고 하는데 수학을 의인화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접근법은 수학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운해하나요? 네, 수학이 서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처럼 그런 접근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수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단순히 계산과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과 문제풀이 말고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해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면 또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슬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샤넬의 비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됐냐면 와이프가 샤넬 갖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으로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해력이 샤넬이다라고 하면 국어 문해력, 수학 문해력, 사회 문해력처럼 이 안에 하나의 라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면 국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해력을 정의한 OECD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의사소통하고 심지어 컴퓨트, 계산하는 것까지 포함한 걸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문해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수학 문해력, 사회 문해력, 과학 문해력이 있다라고 제 뇌피셜로 한번 생각해봤고 기억하기 쉽게 샤넬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교육 전공하셨죠, 선생님? 네, 교대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 14년 동안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여러 과목을 지도하시면서 내리신 그런 뇌피셜 결론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제 뭐 연산도 연산이에요. 근데 연산의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사고력 수학이나 심화 문제나 혹은 이제 예습을 하거나 최상위 연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 아는 거고 쉬운 거고 나는 이거 다 풀 줄 알아. 근데 엄마 나 이거 문제만 잠깐 잘못 읽은 거야. 문제만 제대로 읽었으면 맞출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틀려놓고 안 틀린 척을 해요. 그래 놓고 계속 틀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집집마다 난리가 나거든요.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도 안 고쳐져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닌 것 대신 맞는 걸 골랐으면 이해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문제 이해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 문제는 이해했는데 헷갈린 거죠, 얘는. 네네네. 네.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쳐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속 터지거든요. 또 문제를 자세히 읽고 풀라는 말은 정말 매일 하죠. 근데 다 읽고 풀었다면서 가지고 와요. 근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소갈이 하시는 학부모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현장 교사로서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수학 문제를 읽은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물론 유창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 이거 이렇게 해결하라는 문제야. 내가 어떤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옳은 것 대신 틀린 걸 고르거나 네. 문제 이해를 전체적으로 못 해버려서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예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없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처음 읽을 때 중요한 내용, 주어진 조건과 구하려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서 읽는 걸 먼저 숙달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조건이라고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록돼 있는 것만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도를 말로 묻지 못하니까 네. 글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묻지 못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이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게 하거나 분석하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네네네.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쵸? 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도 궁금한 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초등 시기에 무조건 유리할까요? 양과 질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양보다는 질파고 그쵸.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도 네.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조금 먹는 걸 좋아하는데 초등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연산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네. 해서 꼭꼭 씹어 먹어서 잘 소화시켜야지만 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두 번째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떠냐면 더 많이 푸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많이 풀어내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초등 수학 문해력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 형식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한다 해도 사용하는 어휘나 수학적 지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흔히 푸는 문제집들 다 보면 일정한 유형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만 알아도 아이가 크게 당황하거나 크게 이렇게 뒤처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다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요거만 알면 네.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네네. 하는, 그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막연한 안개 속을 헤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또 갑자기 가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샤넬 나오나요? 샤넬 이번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럼 예. 굿즈인가요? 장바구니만 나오겠습니다. 샤넬 네. 말고 장바구니에 뭘 넣어뒀어요. 네. 그럼 여러 개 중에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네. 뭘 골라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딱 5가지만 뽑아서 유형화 시켰습니다. 그럼 초등 수학에서 그런 주요 유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어떤 네. 방법으로 분석하게 되신 거예요? 또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공상을 했습니다. 어떤 공상을 했냐면 제가 수학의 신이 된다면 네. 수학 단원편까지를 푼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의 신은 한 문제가 잘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조망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구나를 보지 않을까. 3단계에 거쳐가지고 수학 문제들의 유형을 조금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국정교과서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정 수학 익힘책을 쭉 살펴보면서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고, 두 번째는 사설 문제집들을 다 봤어요. 예. 시중에 시중에 있는 네, 문제집.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나와 있는 수학 관련 자료집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5가지 유형으로 대부분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5개면 되나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네. 이은경 작가님처럼 못 믿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의 예. 의심을 대신해드리는 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변에 수학 교과서가 있으시면 네. 쭉 펼쳐보시고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유형 중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면 마치 귀신같이 딱 5개 다 안 들어가는 거 포함됩니다. 있으면 그럼 제보하면 되죠. 안 들어가는 거 있으면은 제보하지 말아주세요. 예, 혼자 마음속에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 연락도 주지 말아주세요. 서술형 문제 출제가 수년 전에 시도교육청에서 네. 서술형 출제 비율을 높여달라라는 맞아요. 지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죠. 네. 이 학생들이 2028년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서술 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라고 교육부에서 그러니까요. 고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서술 논술이 더 많아질 거고 중등에서 서술 논술형 출제되는 그런 경향들이 초등 심화 쪽으로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우리나라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려오죠. 네네네. 네, 안 내려오고는 못 빼기죠. 5가지 유형으로 만드셨고 그걸 실제로 수학 문제로 학년별로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부록인 초등 필수 수학 서술형 문제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실제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죠. 예. 네. 그 유형 너무 궁금합니다. 5가지 유형 이것만 알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하나씩 그 유형을 설명을 해주시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수학 지도할 때 이거 이 유형이구나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수학 지도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타벅스 가실 때나 친구들 모임 가실 때 샤넬 대신 이렇게 옆에 가져가시면 이거 뭐냐 특히 학군지에서 훨씬 더 이게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 쓸 때 스타벅스에서 썼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수학 문제지 놓고 다투는 광경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걸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딱 들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유형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풀이 과정 서술형 입니다. 조건들을 주고요. 뒷부분에 풀이 과정을 쓰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풀이 방법 설명형입니다. 풀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구두로 설명하는 유형이에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곳에서는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네. 구두로. 네. 왜냐하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네.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이에요. 글로 쓰는 건 풀이 과정 서술형에서 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풀이 방법 설명에서는 말로 해보는 거고 저도 이 방법은 말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대상이. 네. 주로는 뭐 엄마가 되시겠지만 근데 엄마한테 하기 싫어하죠, 아이들이. 예. 애도 싫고 엄마도 싫고 서로 싫어요. 네, 서로 싫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방법을 강구해 봤냐면 네. 집에 아이들 아끼는 인형이 있을 겁니다. 이 인형을 보고 설명하거나 핸드폰 셀카 모드로 동영상 촬영해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바로 이 작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뭔가요?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 제시형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하나의 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답은 하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한 곳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길을 제시해 보는 게 다양한 방법 제시형 유형입니다.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네. 목표로 하시는 선생님들 우수 수업 사례 보면요. 네. 1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풀이나 하나인데 네. 이걸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걸 모둠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네. 가지를 뻗쳐나가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우수 수업이라고 꼽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네 번째는 문제 만들기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네.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조건을 바꿔서 만들거나 네. 그러니까 완전 이 문제를 씹어 먹을 수 있어야지만 다시 소화해서 뱉어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아는 애들은 이게 가능하고 네네네. 어설프게 알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온다. 자, 그럼 마지막 유형입니다. 네. 무엇일까요? 마지막 유형은요, 오개념과 오류 수정 유형입니다. 잘못 말한 친구를 찾으세요.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찾으세요. 이거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잖아요. 맞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죠? 10년 지나셨나요? 예. 지금도 여전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5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했는데, 네. 혹시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도 아닌데 네. 초등에서 이렇게 문제에 집중해서 유형화 시켜가지고 이게 드릴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룸의 네. 텍사노미라는 걸 개발한 사람인데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이 위계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떤 걸 학습한다는 거 안에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이하는 것 자체가 배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5가지 유형은 단순히 문제 유형이 아니라요, 공부를 해가는 방법입니다. 풀이 과정 서술형은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적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공부하는 공부법입니다. 두 번째로 풀이 방법 설명형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내 방법을 구두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설명하며 공부하기, 하브루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방법 제시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공부법이고, 네 번째, 문제 만들기도 내가 다 알았으면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수익 다 풀었으면 새로운 문제 만들어봐서 친구들에게 한번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 하잖아요. 에이. 문제 만들긴 극혐이지만 친구에게 풀어볼 문제 만들려고 하는 건 재밌어요. 서로 약간 퀴즈 한 문제씩 내는 그쵸. 것처럼, 수수께끼처럼. 바꿔서 적용하자면 오늘 문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한번 내봐라. 엄마가 풀 문제 내보라고 하면 아주 어려운 거, 자기도 못 푸는 거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못 푸는 게 소원이니까. 그렇죠. 네. 5개념 오류 수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뭐 4살, 5살 아이들한테도 일부러 틀린 것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게 맞잖아 라고 말하면은 걔들도 이거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오류 5개념 수정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거야? 일부러 틀린 다음에 모르는 거 고쳐봐? 엄마가 모르는 거 가르쳐줘? 그러면은 바로 딱 고치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자체가 공부이고 학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유형화시켜서 이걸 달달달 연습하는 것만이 100점을 향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또 5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네. 슬초에서 다 드리고 가면은 저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네. 책에는 다 나와 있나요? 책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유형 중에 예. 첫 번째 어떤 유형? 첫 번째는 풀이 과정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요즘에 방과 후에 학생들 학습 수준이 좀 낮은 학생들 부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보면요, 풀이 과정 자체를 쓰긴 써요. 중구난방으로 씁니다. 여기 썼다, 저기 썼다가 저기 썼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 잠시만요. 한참 걸려. 그걸 제가 최초로 교정했을 때가 한 줄로 써봐. 그래서 풀이 과정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내가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6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나눗셈 자리를 못 맞춰서 아직 6학년인데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산은 되거든요. 풀이 과정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 기초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그 다음 단계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일본의 수업 명인이 수업 공개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자비로? 어떻게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에서 자비로 시내버스 타고 갔습니다. 네. 일본에는 한국과 다르게 한 재단에서 수업 급수를 매겨요. 그래서 교사의 수업이 급이 있다고요? 예, 급이 있고 여기에 최고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와. 좀 접근법이 다르죠. 물론 일본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되게 신박해. 예, 신박하죠. 그 안에서 달인이라고 하신 분이 나왔어요. 예. 성함이 다니 가즈키라는 분이셨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을 두고 수학 수업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 공개하는 거예요. 한국인 아이들 두고 옆에 통역 붙여두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날 학습 목표를 다 도달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수업했는데 일본인이 너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협의회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 다니 가즈키 명인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60초 뒤에 갑자기 딱 박수를 치시더니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수의 아우라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딱 봤더니 노트를 쓸 때 손가락 2개만큼 띄어서 쓰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뭐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푼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바로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 2개만큼을 떼고 쓰라는 거예요. 손가락 그럼 요렇게 말고 요렇게. 이렇게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제가 잘 들어오게 여백을 많이 두고 노트를 사용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백을 많이 수학 노트를 쓰게 되면은 내가 풀었던 풀이 과정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요즘에 거구나. 이제 뭐 저희도 GD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노트 아껴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노트를 좀 여유롭게 사용하면서 풀이 과정, 풀이 방법도 여유 있게 쓰게 되면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쓰는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유형을 좀 방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두 번째는 그 5개념 오류 수정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일부러 틀리게 푼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는 퀴즈를 내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틀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쳐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이들이 일부러 틀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일부러 한번 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못하는 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일 바라죠. 그래서 엄마 이거 풀었는데 자 이거 맞아? 라고 하면은 눈에 불을 쓰고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게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한 단계 더 가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전이긴 하지만 유행하는 게임이 있는데 진진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더라? 네, 설명해 주세요. 진실, 거짓 이 세 가지에서 옳게 푼 것 2가지, 그르게 푼 것 1가지를 섞어서 이 중에서 잘못 푼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와 게임에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후킹을 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이제 뭐 후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놀이인지 공부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스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 명인이시네. 말이 너무 많아. 명인치고는 말씀이 좀 많으시다. 네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의견 한 가지에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학 관련 혹은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 오셨을 때 반드시 이 질문은 드리거든요. 선행,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선행보다 중요한 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또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분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국립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대 부설초는 사립초등학교처럼 추첨 형식으로 되잖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 10대 1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그 열기가 엄청나죠. 학부열이 굉장히 높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4학년 담임을 할 땐 선생님 저 6학년 거는 이제 거의 이번 달에 끝나요. 저런. 6학년 애들은 뭐 이번 여름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선행하는 게 어떤 벼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학원 어디 다녀? 절대 말 안 해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원 어디 다녀? 선생님은 경쟁자 아니니까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안 해준대요. 근데 왜 안 해줘? 엄마가 아무 데서도 말하지 말랬대. 사실상 선행학습이 사교육에서 계속 언급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학원에서는 해당 학년의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마케팅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빠르다 하면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사실상 선행해서 먼저 가더라도 나중에 까보면 같은 데서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심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풀지 않더라도 깊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학습에서 중요한 건 이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에서는요 많이 푸는 것보다 하나라도 깊게 풀면서 생각을 키우는 거죠. 사고력을 키운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경험을 하는 게 또 다른 분야에도 전이가 돼서 다른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그때 했었던 이 생각의 흐름이 다시 떠올라서 이걸 해결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유형을 봤었기 때문에 또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유형인데도 수학적인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걸 또 생각해서 풀어내더라고요. 심화 부모님이 지도하시기 너무 힘들거든요. 심화를 풀다가 많이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심화 학습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맞고 틀리고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방법이 명쾌해서 놀라실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알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딱 보면요 틀릴 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너 틀려라라고 나온 문제들이 틀려라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맞고 틀리고 여기에 연연하게 되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걸 내면 애초에 도전부터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같이 풀면서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엄마도 틀리니까 나도 한번 해도 틀려도 부담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일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행이 필요하거나 약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들? 학급에도 이미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알 걸 다 알아. 네. 심화도 잘해.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좀 기다려줘라. 조금 지나면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어떤 학습의 권리를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워야 될 거 다 아는 아이들은 선행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미지의 것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4학년인데 5학년 1학기 수학에서는 뭘 배워요? 라고 말하면 5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볼래?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교육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듀이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네. 존 듀이가 흥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지식이 중요하고 흥미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듀이는 흥미가 짱이다. 가장 중요하다. 네. 흥미 빼면 없다. 지식은 흥미 때문에 격가지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다 아는 아이들은 알고 있는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먼저 배워서 선행을 하고 새로운 흥미를 주는 거죠.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은 이거 이때 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주게 된다면 네. 이런 거 있네 그러면 지금껏 좀 더 잘해야겠다 라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것이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살만칸이 만든 칸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내가 심화로 배울 수 있거나 선행으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흥미가 넓어지면서 더 깊어지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문화라는 거죠. 초등학교 체계는 학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더 빨리 배우고 싶은 학생들, 다 아는 학생들은 선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면이 있다. 해당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흥미 때문에 이걸 원하는 아이들,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막지 말라.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교실 안에 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반에서 수학을 좋아하느냐라는 제가 설문을 수시로 하거든요. 네. 태반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6학년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전 학년도부터 수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어떤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이라는 것에 지금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네. 어떤 주파수를 맞춰주는 그 경험이 있다면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쑥 빠진 어떤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기다려 주셔야 네네. 됩니다. 또 어려운 거, 예. 네, 어렵지만 기다려 주셔야 되고, 네, 많은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더 빨리 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재찬 선생님 수학 문해력 그리고 수학 서술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주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엄마표 수학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